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공룡 중에 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의외로 정답은 공룡이 아닌 고래, 그 중에서도 대왕고래입니다. 평균 몸 길이가 24m, 몸무게가 130톤에 육박하는 데다가 단일 개체 기준으로 가장 컸던 녀석은 무려 몸 길이 33m, 그러니까 아파트 12층짜리였다고 해요. 실제로 대왕고래뿐 아니라 참고래, 향유고래 등 고래들 중에는 등치 크기로 유명한 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문에 바닷속에서는 사실상 적수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 일부 이빨고래들의 경우는 실제로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바닷속에서의 얘기라는 거. 바다 밖에서 온 규격 외의 포식자들 앞에서는 고래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지상에서 대형 포유류들의 씨를 말려버린 현생 인류는 기어이 바다까지 그 마술을 뻗쳐 지난 수천 년간 열심히 고래를 사냥해왔습니다. 바닷속의 노다지이자 살아있는 광맥, 고래잡이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죠. 고래는 아주 독특한 진화사를 가진 특별한 생물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포유류에 해당하죠. 특히나 고래는 소나 양, 돼지를 포함하는 우제목에 속하는데요. 그런 만큼 육상 포유류들 중에서 고래와 가장 가까운 생물은 다름 아닌 하마입니다. 우제류의 공통조상이 물가에 자리 잡아 살면서 고래와 하마의 공통조상으로 진화하고, 이 중 아예 물속으로 들어간 부류가 고래, 수륙 양용으로 남은 부류는 하마가 된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흔한 해양 포유류 진화 스토리죠. 고래가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역시나 그 크기 때문입니다. 몸집이 클수록 체온 보존에 유리한 만큼 차가운 물속에 사는 해양 포유류들이 대체로 두터운 지방층과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긴 합니다만, 고래는 같은 해양 포유류들은 물론 현존 육상 최대의 동물인 코끼리, 심지어는 매머드나 공룡도 몇 수 접어줘야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래가 이렇게 거대해지기 시작한 건 대략 3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빙하기로 인해 항상풍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심해로부터 용승하는 영양분이 많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플랑크톤부터 물고기까지 해양 먹이 생태계가 아주 풍부해졌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전체적으로 풍부해진 게 아니고 일부 스팟과 일부 계절에 엄청나게 집중이 돼서 뭐 아니면 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즌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많은 먹이를 쓸어 담는 방식이 생존에 유리해졌고, 에너지 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몸집을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 길을 찾고 먹잇감 스팟을 찾기 위해서 지능과 사회성까지 높아진 거예요.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고래들은 이빨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수염이라는 독특한 기관으로 대체되는데요. 이렇게 수염이 생긴 고래를 수염고래, 이빨이 남아있는 고래를 이빨고래라고 합니다. 이빨고래들이 상어처럼 큰 먹잇감들을 사냥해 먹는 포식자에 속하는 반면, 수염고래들은 크릴새우 같은 작은 먹이들을 물과 함께 삼킨 뒤 이 수염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일명 여과섭식자라고도 불리죠. 재밌는 건 대왕고래를 필두로 참고래, 혹등고래, 밍크고래 등 정신나간 체급을 자랑하는 고래들이 대부분 수염고래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래 중 최대 체급인 대왕고래의 경우 하루에만 무려 5톤에 가까운 크릴새우를 먹어치운다고 하니 존재 자체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거대하고 머리도 좋고 강력한 녀석들을 인간들은 어쩌다가 사냥하기 시작했냐? 사실 인류가 처음부터 고래를 직접 사냥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창 하나 들고 매머드까지 따버리는 생체병기였다지만 고래를 사냥한다는 건 체급 차이에 더해 원정 경기라는 불리함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래들도 뭐 수영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좌초되어 해안가로 떠밀려온 고래들을 잡아먹으면서 인류는 최소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고래의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운만 좋으면 매머드보다 고기가 많이 나오니 몇 날 며칠, 거의 한 달치 가까운 식량이 해결됐죠. 거기다 뭐 고기뿐입니까? 덩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고래 뼈로 각종 도구도 만들고 기름으로 불도 밝히고 수염으로는 바구니를 짜는 듯 쓰임새가 아주 다양해서 노다지도 이런 노다지가 없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위험 무릅쓰고 함 나가봐야죠. 그렇게 대략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 초기쯤부터 인류는 고래를 직접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당시의 기술을 가지고 먼 바다까지 나가기는 힘들었던 만큼 고대의 고래잡이는 보통 연안으로 표류해온 고래들을 얕은 물가로 유인해 사냥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고래도 어디까지나 포유류인 만큼 숨을 쉬기 위해서는 수면으로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남자 여럿이 작은 배에 나눠 타고 하루 왼종일 길면 며칠에 걸쳐 창질을 해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래잡이 메타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유적이 의외로 한반도에 있다는 거. 이게 바로 202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대략 신석기 시대 말기쯤부터 청동기 시대 초기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유적으로서 귀신고래부터 범고래, 혹등고래, 심지어 향유고래까지 당시 잡았던 고래들의 종류부터 이렇게 잡은 고래를 어떻게 해체했는지 그 과정까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물론 고래들이 지구상 모든 바다에 퍼져 살고 있는 만큼 고래잡이는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적도 근방의 열대 지역보다는 북반부 고위도 지역에서 주로 성행했는데요. 차가운 물에 영양분이 더 많고 먹잇감도 더 많은 만큼 체급이 큰 고래들이 대부분 중위도 이상의 추운 바다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농사도 불가능하고 나무도 없어서 별다른 식량 자원이나 건축 재료가 없었던 북극권 지방에서는 사실상 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고래잡이가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 중 하나였을 정도지요. 때문에 유럽에서도 따뜻한 지중해보다는 주로 대서양 연안에서 고래를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럽 고래잡이의 메카로 불렸던 게 바로 에스파냐와 프랑스 사이 비스케이만 지역이었죠. 이 지역 터줏대감인 바스크인들이 어업으로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중세 초기부터 바스크인들은 대구나 청어뿐만 아니라 비스케이만으로 떠밀려온 고래들을 잡아서 꽤나 짭짤한 부수입을 올렸고, 중세 성기인 11세기쯤부터는 절벽에 막로를 세우고 여러 마을 간의 연락망을 구성하는 등 아예 지역 해안 전체를 고래 감시기지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래 떴다! 하고 신호 떨어지는 순간 20여 개 마을의 장정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같이 출동해 다구리 쳐서 고래를 잡았다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이 당시 유럽에서 고래의 쓰임새가 점차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고래의 무지막지한 지방층에서 나오는 기름이 엄청나게 다용도였습니다. 인구가 폭발하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불을 밝힐 램프의 연료가 필요했던 것은 물론 선박이나 가죽 제품 등에 쓰이는 방수제 등의 용도로도 고래 기름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13세기쯤부터는 양털로 옷감을 만드는 모직 산업이 급성장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도 더더욱 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지구상의 다른 지역들에서와는 달리 막상 고래의 고기 자체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사순절 금육기간에 먹는 대체식품 정도로 취급됐다는 거. 예외적으로 혀는 별미로 취급돼서 이것만 따로 귀족들한테 비싼 값을 주고 판매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 음식 가려 먹는 건 역시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인 개념의 고래잡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16세기 초 고래잡이의 신기원이 열려버립니다. 대구 잡으러 대서양 건너 북아메리카 해안까지 드나들던 브르타뉴인 어부들이 뉴펀들랜드 근방에서 엄청난 규모의 고래떼를 발견한 건데요. 브르타뉴인들이야 그냥 대구만 잡으면 그만이라 별 관심을 안 뒀지만 고래잡이 고인물들이었던 바스크인들한테는 이게 사실상 금광이 발견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1517년 바스크인들에 의해 원양 고래잡이를 위한 최초의 원정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대고래 시대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렇게 먼 곳에서 고래를 잡으면 유럽까지 어떻게 가지고 오냐? 정답은 고기를 버린다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스크인들도 고래를 잡은 뒤 고기까지 염장해서 어떻게든 싣고 왔는데요. 어차피 유럽인들한테 고래 고기가 워낙에 인기가 없었던지라 수지타산이 안 맞았습니다. 유럽에서 뉴펀들랜드까지 오고 가는 게 당시에는 편도로만 몇 달씩 걸리는 대여정이었는데 차라리 그냥 여러 마리 잡아서 지방이랑 수염만 뜯어다가 가져오는 게 보존하기도 쉽고 이문도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중반에는 아예 육상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렸다는 거. 뉴펀들랜드 섬과 레브라도 반도 사이 벨 아일 해협 근방에다가 육상 거점을 차리고 현지에서 고래 해체와 가공을 끝낸 뒤 완성품만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가 당시 북대서양 고래들이 계절마다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북극해에서 먹이 사냥하고 겨울 되면 생로랭만까지 내려와 새끼 낳아야 되는데 여기를 가로막고 사냥을 해대니
타율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었죠. 다만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수준의 규모였습니다. 바스크인들끼리 소소하게 연간 100마리 정도 잡는 정도라 생태계 자체에는 그리 치명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16세기 내내 고래 기름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코르셋이나 우산의 프레임 등 고래 수염의 용도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 꿀통을 나눠 먹고자 하는 경쟁자들이 속속 등판합니다. 특히나 이후 레브라도 섬 말고도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 등 새로운 고래 어장이 발견되자 17세기에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18세기에는 영국이 본격적인 포경 회사를 조직해 북대서양의 고래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고래잡이는 유럽 각국들의 주도로 연간 수천 마리가 도륙당하는 본격적인 거대 산업으로 발전했어요. 특히나 18세기부터는 뉴잉글랜드를 시작으로 향유고래 사냥이 본격화됐다는 거. 소설 모비 딕에 나오는 그 머리 네모나게 생긴 고래 아시죠? 그게 향유고래인데요. 일단 향유고래는 이빨고래 중에서는 최대 크기의 종으로 수컷 기준으로 하면 웬만한 수염고래들보다도 거대한 크기였던 데다가 무엇보다 지방의 성분 구성 자체가 조금 달라서 상품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수염고래류의 지방층이 대부분 소기름이나 돼지기름과 비슷한 일반적인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진 반면 향유고래 같은 이빨고래류의 지방층은 대부분 왁스 에스테르 형태로 되어 있어 연기와 그을음, 악취가 거의 없는 데다가 온도 변화에도 성질이 잘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필 이때가 언제다? 산업혁명의 태동기였다. 회중시계나 수레바퀴 레벨을 넘어 거대한 열기관과 공장들이 등장하면서 고래기름, 특히나 향유고래의 기름은 이런 대규모 기계장치의 윤활유로다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향유고래는 피하지방 말고도 머리 쪽에 따로 경뇌유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제일 노다지였습니다. 경뇌유는 온도에 따라 굳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일종의 액상 왁스로 원래는 잠수를 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 또는 초음파의 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요. 가열해서 추출해야 하는 일반적인 고래기름과는 달리 그냥 액체 상태 그대로 채취할 수가 있는 데다가 점성이 적고 산패도 잘 안 되고 연기도 안 나고 고온에서도 잘 버티는 등 여러 특장점들이 있어서 당시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기름 중에서 가히 최고의 품질이었습니다. 이걸 상온에서 굳힌 걸 경납이라고 해서 귀족들이 쓰는 최고급 양초나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됐고, 녹여서 정제한 건 기계장치의 가장 중요한 부품에 적용하는 프리미엄 윤활유로 쓰였지요. 문제는 향유고래가 매우 깊은 심해까지 잠수를 하는 종이라 대양 한복판에서 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연안 길목에 자리 잡고 고래를 쓸어 담던 기존 메타와는 달리 고래가 있을 만한 곳을 직접 찾아 원양까지 항해를 해야 됐는데요. 이렇게 육지와 떨어진 먼 바다까지 나오다 보니 그때그때 지상 기지로 복귀해 처리 작업을 할 수가 없죠. 때문에 이때 이후로 그냥 설비 자체를 커다란 범선에다가 때려 박고 바다 위에서 다이렉트로 기름을 뽑아버리는 식으로 메타가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19세기에는 기어이 대서양을 넘어 인도양과 태평양까지 고래잡이의 범위가 확대됐지요. 물론 한 번 나갔을 때 최대한 이득을 봐야 하니 사냥 방법과 도구도 점점 더 발전했다는 거. 특히나 19세기 중후반에는 마침내 증기선이 도입, 화약으로 발사하는 로켓 작살까지 탑재되는 등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인간이 고래의 헤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됐고, 기존에 너무 빠르고 거대해서 잡을 수 없었던 초대형 수염고래들, 예컨대 대왕고래들도 사냥의 대상이 됐어요. 심지어 19세기 후반에는 노르웨이에서 아예 작살 자체가 폭발해버리는 폭약 작살이 발명, 고래 사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공기를 주입하는 기술까지 도입되면서 고래잡이는 그냥 발견하기만 하면 원샷 원킬이 나버리는 사실상의 해상 학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기어이 포경 모선이라는 물건이 도입되어 그냥 고래를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버리는 완벽한 공장형 시스템이 완성됐지요. 또한 이처럼 바다 위에서 수년간 버티며 끊임없이 사냥과 해체 작업이 가능해지다 보니 20세기 들어서는 남극해가 고래잡이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데요. 애초에 남극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다른 해역에서는 고래들의 씨가 말라서 예전보다 고래 보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걸 기술의 발전으로 꾸역꾸역 따라잡다 보니 전체 포획량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1900년대 초반 연간 2000마리를 좀 넘게 잡히던 게 불과 10년 사이 2만 마리 규모가 됐고, 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져 6, 70년대에는 연간 거의 8만 마리 가까이가 사냥당하는 등 고래잡이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만 있었습니다. 일찍이 1946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가 구성되어 1948년부터 각 국가별 고래 종별 포경 쿼터제를 시행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체수 조사의 난점과 여러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별다른 보호 효과는 없었지요.
그러나 70년대에 이르러 국제포경위원회에 고래잡이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속속 가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운동이 거세지면서 고래잡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의 조항 개정으로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완전히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게 1986년 실제로 시행되면서 대고래 시대는 잠정적인 종언을 맞이했어요. 다만 여기서도 예외 조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고래잡이를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이누이트 등 북극권 민족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고래잡이가 삶 그 자체라서 원주민 생계 포경으로 분류되어 제한적으로 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나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원주민들에 의해 연간 3,400마리 정도의 고래들이 사냥되고 있어요. 또 이게 정 받아들일 수 없다 싶으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의 제기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 하면 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발효된 직후 이의 제기를 해 지금까지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노르웨이죠. 노르웨이는 지금도 연간 약 500마리 안팎의 고래를 잡아들이는 대표적인 포경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각국들이 고래 좀 그만 잡으라고 40년째 꼽을 주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편법으로다가 포경을 지속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아이슬란드와 일본인데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정한 또 다른 예외사항, 그러니까 과학 조사를 위한 포경 조항을 이용한 겁니다. 고래의 생태를 연구하고 고래의 개체수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래를 조금씩 잡아야 한다는 논리였죠. 근데 이게 말이 조금씩이고 과학 조사지, 일본의 경우 매년 800에서 1000마리 가까운 고래를 잡으면서 수십 년간 상당한 규모의 조업 규모를 유지했던 데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고래고기 등의 부산물들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적법하게 시장에 유통이 돼서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봐야 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편법을 가지고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하도 딴지를 걸어대니까 2019년에는 아예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해버렸다는 거. 1900년부터 1999년까지 한 세기 동안 포획된 고래가 무려 290만 마리, 그중 참고래만 87만 마리, 향유고래는 76만 마리였습니다. 이처럼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생애 주기가 긴 생물을 덮어놓고 잡아내다 보니 개체수의 붕괴는 필연이나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이미 대왕고래는 사냥 이전 대비 98.5%가 사라져 대략 5천 마리, 북대서양 참고래는 고작 350마리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멸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대서양의 귀신고래 같은 일부 종들의 경우 실제로 이미 절멸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고래를 잡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실 오늘날에와 고래의 쓰임새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산업의 발전으로 광유와 합성유, 플라스틱이 실용화되면서 고래 기름이나 고래 수염을 완전히 대체해버렸기 때문이지요. 남은 건 이제 고기인데 사실 고래 고기 먹는 지역이 지구상에 거의 안 남았거든요. 북극권 원주민들 제외하면 덴마크의 페로 제도나 일본 정도, 그마저도 일본인들조차 요즘 세대는 고래 고기를 거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래를 잡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쇼츠나 다른 영상으로 앞으로 더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